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아는 과학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매번 놀라실 겁니까, 정말? 이 세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진짜 네. 이런 RRR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느낌. 이 수많은 샘플 텍스트 책들과 함께. 아니 진짜 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제목도 나름대로 잘 적혀 있는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오프닝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더위도 이제 한풀 꺾였다 이런 얘기 하려고 생각했는데 네. 참 사람이 이제 입조심을 해야 되는 게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경찰서에서 오늘은 되게 조용한데 그럼 갑자기 사람이 그 피투성이 돼서 뛰어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날이 좀 풀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던 순간 오늘 저희 스튜디오는 지금 최악의 더위. 그렇습니다. 스크림 1편에도 나오죠. I'll be right back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절대 안 된다고. 된다. 그렇죠.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퀴즈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영화 있죠. 그런 영화 거기에서 있죠. 보면 그 퀴즈쇼가 되게 조작 쇼였는데 네네네. 그 이렇게 결승전이 되면 그 어떤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 그 부스 에어컨을 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땀나라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네. 그럼 오늘 네.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괜히 뭐 입방정 떨면 안 된다 이런 게 사실 되게 과학적인 교훈이 아니긴 한데 사실 좀 이럴 때마다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네요. 네, 뭐 보는 분들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탄소 중립 스튜디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네. 네, 곽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목변 사이의 근황은 저희 지금 만난 지 어제도 뵀죠. 12시간. 네. 네, 이용 기자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유, 네. 힘드네요. 네, 네. 힘듭니다. 제가 지금 걱정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고대부터 내려오는 격언 중에 선생님들이 미칠 때쯤 방학이 시작해서 부모들이 미칠 때쯤 방학이 끝난다. 이제 끝나가고 있죠. 이제 그 다음 주면? 완전 방학은 끝났고요. 이제 돌봄 교실이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의 숨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 네. 산소와 돌봄 교실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뭐 에어컨 정도야 사소한 문제죠, 뭐 사실. 그렇죠. 그런 제가 거는. 걱정하는 거는 이용 기자님이 사실 땀 되게 많이 흘리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미 좀 땀방울이 보이는군요. 네, 벌써 퀴즈쇼의 마지막 라운드처럼 지금 여기에 땀 맺히기 시작하는데 네. 오늘 일단 오프닝까지 길게 해서 이용 기자님을 괴롭히면 안 될 것 같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위해 주셨다고? 항상 마음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죠.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아폴로 통제실의 유일한 여성 엔지니어 포피 노스컷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아마 들으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그라운드 컨트롤 룸에서 그 네. 헤드폰 같은 거 쓰고 앉아 계시는 사진은 아마 꽤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포피 노스컷 열기가 뜨거운 미국의 남부 루이지애나 출신입니다.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가 덥나요? 한국 여름이 더 덥나요? 루이지애나가 더 덥죠. 루이지애나가 더 그래요? 루이지애나는 대륙 아지랑이가 정규.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느낌? 루이지애나 악어도 삽니다. 악어. 우리나라가 덥다고 해봐야 악어 안 살잖아요. 네. 중국만 해도 중국 남부 지방에 가면 악어가 그렇죠. 삽니다. 양지방에 악어 네. 있죠. 예. 더 이상 우리나라는 뭐 악어 안 살잖아요. 그 남부 가보면 간간히 악어한테 누가 잡아먹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 검색해 보면 이제 집에 나온 악어 막 이런 거 촬영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수영장에 악어가 살다니 뭐 이러면서 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보시면 이제 그런 영상 편집이나 합성 기술 배우신 분들이 자기 할머니가 악어 때리는 영상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올리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노스컷 이분은 루이지애나에서 자기가 뭐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요. 참고로 이 노스컷 이분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지금 뭐 노년에 접어드셨습니다만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뭐 SNS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요. 저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무슨 어떤 강연 대회 이런 뭐 그런 모임 이런 거 하면 자주 가셔서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자료 같은 게 비교적 많은 편이신 분입니다. 육성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씀을 하신 자료가 비교적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루이지애나 시절에 대해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약간 텍사스 여자 이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항상 있죠. 이분은 텍사스 분이십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셔서 텍사스에서 자라나셨고 텍사스에서 대학을 다니셨고 텍사스에서 취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 중심 활동인 아폴로 우주 계획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것도 하필이면 휴스턴이 그러네요. 텍사스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텍사스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후에도 텍사스에서 쭉 사시면서 지금도 아마도 텍사스에 사시는 것 같은. 왜냐하면 지금도 그 이제
저기 이분이 그런 어떤 사회 활동 같은 거 지금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시는 인터넷 SNS에서 하시는 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냥 투표권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 투표권이 생겨가지고 투표하러 가가지고 그냥 주민증 같은 거 내면 보여주고. 확인하면 바로 투표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지 등록. 그거를 받아주고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텍사스의 젊은이들이요 뭐 유권자 등록을 하자 뭐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면 아직도 텍사스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이 텍사스인으로서 어떤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 치고는 텍사스 억양이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뭐 간간히 있어요. 들어보면 텍사스 말투 약간 저렇지라고 하는데 텍사스 말투에 대해 좀 아시지 않습니까? 들으면은 약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심하게 하면은 꽤 네. 심하게 촌스러운 느낌이 나긴 나고. 텍사스 말투는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카우보이 같은 사람이 그렇죠. 정말 심하게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네네네. 있고요. 따지고 보면 그 아들 조지 W 부시 그 사람도 사실 텍사스에서 그렇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투도 약간은 텍사스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텍사스 말투로 여러분들이 제일 귀에 지금 박히는 느낌 같은 거는 그 인터스텔라의 네, 그 그런 양반이 말투. 그 양반이 정말 텍사스 말투로 네, 네, 쓰죠. 그게 아주 되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배우자랜데 배우들이 텍사스 말을 하는 배우인 사람이니까 배우자죠. 네, 네, 그런 느낌이면 딱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누구죠? 그 배우 남자 배우 말씀하시는 거 매튜 맞죠? 맥커너이요. 네. 네. 맥커너이보다는 억양이 훨씬 덜합니다. 네, 그럼요. 네. 노스컷 이분은 그보다는 훨씬 억양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분의 본격 업적에 대해서 살짝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름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폴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지상 관제실에서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한 명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궤도 계산 그 중에서도 달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올 때의 궤도 계산을 맡았던 분이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세계 각지의 방송사에서 예뻐서 많이 사용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적인 업적, 과학적인 업적으로는 이분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아무도 못하는 것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같은 달 탐험과 같은 엄청난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막 뭐 영웅적인 뭐 폰 브라운이라든가 뭐 닐 암스트롱이라든가 버즈 올드린이라든가 뭐 마이클 콜린스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수천 명의 학자들이 뭐 어떤 식으로 노력을 기울였길래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표본이 될 수 있는 학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이 처음 소개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 임무 통제소, 임무 통제실, 미션 컨트롤 룸에서 당시에 이분이 사실 거의 아폴로 임무의 일을 다 하고 나올 때까지도 이분이 거기에서 일하는 거의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약간 닉네임처럼 얘기되는 게 임무 통제실의 유일한 여성. 이렇게 항상 우리나라 말식으로 요즘 이제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홍일점 뭐 이런 식의 말 많이 썼죠. 그런 식의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되던 분으로서 성평등이라는 게 전혀 확립되지 않았던 1960년대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아갔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자 그런 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평등하게 더 기회를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으로서도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피 노스코 파피는 애칭이고요. 네, 애칭이고요. 본명은 프랜시스입니다. 프랜시스인데 이제 보통 이제 남자 이름 프랜시스의 여성형으로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글자가 다르죠. 남자는 CIS로 끝나는데 여자는 CES로 끝나는 식으로 이제 다른데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제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옛날에 성자, 뭐 성인, 뭐 교황 이런 사람들 중에 프란시스코 이런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어느새 또 흘러간 옛 텔레비전 시리즈가 되었었는데 안녕 프란체스카라는 게 있었죠. 파피는 애칭이고요. 파피는 이제 꽃 중에 이제 파피라는 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빠나 할아버지를 애칭으로 파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프랜시스라는 이름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워서
친구들 사이에 파피 하던 게 파피라는 애칭으로 굳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프랜시스가 파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뭐 우연히 무슨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동화책 주인공 같은 거였는데 그냥 친구들끼리 그렇게 부르다가 그냥 굳어져서 네. 자기가 이름을 저걸로 바꿔야겠다고 결심을 약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프랜시스라고 부르면 자기는 돌아보지도 못한다고. 하도 그 파피라고 이름이 많이 불러서. 자기라는 생각 자체를 네. 못하는 지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식 이름이 프랜시스인 것 그렇긴 같아요. 하죠. 네, 네. 찾아보면 항상 공식 명칭이 이분 훈장도 받으셨거든요. 아, 나중에. 네네. 항상 공식 이름은 프랜시스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본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애칭 파피고 이분이 뉴스 기사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대부분 다 그냥 파피라고 부릅니다. 나오죠. 파피라는 이름을 쓰시고 노스컷이라는 성은 노스는 이제 북쪽이고 네. 컷은 뭐 잘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커티지를 줄임말로 봐가지고 북쪽에 있는 뭐 집, 별장 약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북채 뭐 이런. 네, 그렇죠. 북쪽 별채 약간 이런 느낌. 먼 옛날에 이분의 조상이 마을에 있으면 북쪽에 있는 어떤 별채에서 사시던 분이 조상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영국 사람 성, 미국 사람 성은 그냥 발음이 비슷하면 대충 껴 맞춰서 저런 식으로 이름을 그냥 붙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걸로는 이게 너무 죄송한데 이상한 얘기라서 코에 무슨 칼자국이 하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노스컷이라고 부르다가 노스컷이라고 노즈컷인데 그냥 노스로 약간 바꿔서. 이름 안 좋아 보이잖아요. 콕칼빵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바꾸고. 뜻이 좋은 걸 바꿔서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뭐 그런 내력을 되게 올라가는 가문의 뭐 어떻다 이런 건 뭐 알려진 바 없고요. 이분 어머니 가정 주부셨고요. 아버지께서는 텍사스 하면 이 산업이 굉장히 유명하죠. 석유. 석유. 진짜요? 석유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부자신. 그렇게 부자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석유 쪽에서 일했다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진짜 부자였다면 유전을 경영했다거나 유전을 소유했다라고 나올 텐데 이분 아버지는 그 석유 파이프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텍사스에서 살았던 동네가 뭐 룰링이나 데이턴 이런 동네인데 어린 시절에 뭐 어떻게 살았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많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퍼피노스콘 인터뷰 정말 수십 개가 있는데 잘 보면 그런 거는 잘 안 물어봐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 가족들하고는 비교적 친문하신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결혼을 안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이름이 잘 알려지신 후에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라는 거에 대해서 퍼피노스컷이 나중에 이야기한 게 인터뷰가 있는데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자랑스러운 딸인데 더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있다면 우리 동네 신문에서 누구누구 약혼설 뭐 이런 거에 네 이름이 한 번만 나오면 진짜 지금보다 더 자랑스럽겠다. 너무 아빠네요 정말. 옛날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런 소원 가지는 건 유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나 봐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노스컷이 이런 말을 이제 인터뷰에서 했다는 걸로 볼 때 아버지하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로 그렇죠. 잘 자라나셨다라는 거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이제 데이턴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니셨는데 뭐 큰 학교 아닙니다. 작은 학교셨는데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셨어요. 졸업생 대표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뭐 이상한 일을 벌이고 뭐 프롬 파티를 앞두고 뭘 어쩌고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하면 항상 이제 약간 이제 거쳐가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나오는 게 누군가 나와가지고 졸업생 대표로 축사를 하고 뭐 그럴 때 뭐 항상 좀 예상 외의 말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저는 뭐 공부가 다인 줄 알았습니다.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뭐 그런 거 맨날 나오죠. 그거를 하셨던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하시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으시고 그랬던 분이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도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오스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알고 있나 보네요. 좀 흔히 뭐 유틴 오스틴 이런 식으로 부르죠.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니 뭐 설명을 제가 그래도 뭐 아니, 좋은 학교죠. 좋은 네. 학교고 무슨 뭐가 과를 있다라든가 뭐 학교가- 수학 전공이십니다. 아 수학 네. 전공이시군요. 네. 뭐 수학, 물리학 이런 자연과학 쪽이 유명한 학교고요. 학교에 가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미식축구장이 있죠. 아하. 정말 큰 미식축구장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가 있고 그 밑에 뭐 종 같은 거, 종탑 이런 게 있고요. 종탑이 있습니까? 네, 네. 치는 건 보신 적 없고. 본 적은 없어요. 종탑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전공 수학으로 택했는데요. 이분이 왜 전공을 수학으로 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본인으로 스스로 말씀하시길래 할 때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뭐냐면 점수 따라서 택했다고 예. 하십니다. 네. 한국적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점수 따라서 택했을 때 그거에 딱 찍히는 점수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대학 입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치고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했었는데 마침 또 수학 점수가 남들보다 또 좀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내 적성이 수학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점수를 보고 했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사실 사실 우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네. 뭐 이렇게 분이니까 굉장히 약간 당대 분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자 애들이랑 느낌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약간 예쁘장하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좋은 학교, 좋은 주립대 가고 성적 맞춰가지고 어느 학교 갔고 아직까지는 그런 네네. 식의 이제 흐름의 삶입니다. 네. 그런 여학생들이 흔했다고요? 아니 왜 그러니까 우리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흔했나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하자면 팀장님 뭐. 주변 잘 모르시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유유상종이니까. 아까 말이 길이는 아니다 이런 거지 내 말은. 당시에 이분이 이제 여러 차례 하시던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비슷한 현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특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가정주부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직업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직업이 3가지가 있는데 교사, 간호사 아니면 비서 그 정도가 여자가 택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수학 전공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교사에 맞아떨어지는 네, 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수학 전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고 좋은 전공 잘 골랐구나. 그래서 교육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수를 한다 그러죠? 교직이수. 교직이수 잘 해가지고 선생님 되고 이러면 좋겠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교직이수는 안 했다. 네, 네. 라고 수학과만 말씀하시고 전공했다. 계십니다. 교직이수 해도 됐을 텐데 네, 네. 굳이 이제 교직이수는 안 했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의 특이한 경력 중에 지금 뭐 이제 고등학교에서 졸업생 대표 축사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특이한 경력이라면 특이한 경력인데 이분의 대학 시절의 특이한 경력으로 뭐가 있냐면 요즘은 그런 게 거의 뭐 우리나라에는 아무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조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학교 교내 무슨 미인 대회 이런 거를 옛날에 좀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그런 거 아무데도 안 예전에 하는 것 메이킹 막 이런 거 뽑는다 뭐 이런 저는 막 메이킹 뽑는다 이런 거 막 60년대 신문 뭐 이런 데서 보고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이제 60년대였기 때문에 네. 그 UT 오스틴, 텍사스 대학 오스틴 텍사스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걸 했나 봐요. 미인 대회, 교내 미인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파이널 탑 10에 들어갑니다. 대박. 네. 파이널 탑 10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것도 기록에 남아 있고 본인도 뭐 괜찮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의 이제 젊은 시절에 똑똑하면서도 아름다운 학생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즐거운 어떤 뭐 희망찬 미래를 가진 청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좋게 기억하시는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성차별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네. 성차별적인 걸 떠나서 대학에서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런 걸 안 해도 사실은 뭐 남녀를 떠나서 외모를 보고 다 기획사에서 데려갑니다. 한국 같은 데서는. 인플루언서란 제도가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런 걸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라는 제도. 네. 그렇죠. 입법됐죠. 네. 지난 댓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또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수학도 잘하고 수학을 좋아했는데 네. 수학을 자신이 전공한 이유 중에 또 하나 꼽는 게 뭐냐면 당시 이 텍사스 대학 같은 경우에 수학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이 되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요즘에는 이 뭐랄까요 자연계 제 과목 그런 거 학과 중에서는 수학과가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네. 여학생이 그렇게 없는 과인 편은 아닙니다. 수학과 여학생 꽤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봐도 물리과 이런데 여학생이 참 없는 편이지 네네.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UT 오스틴 대학에 수학과에 여학생이 별로 없었대요.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포피 노스콧은 좀 좋은 직장을 잡아가지고 잘해보고 싶은 욕심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젊은 나이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걸 느낀 거죠. 그 부모님의 기대도 그렇고 딴 선배들이나 주변에 같은 마을에 공부 잘했던 뭐 언니 이런 사람들 봐도 그렇고 여학생들은 교사, 간호사 아니면 비서니까 난 좀 딴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남자들이 많이 하는 전공을 택하면 그런 남자들이 주로 잡고 있는 그런 직종에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내가 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셨대요. 그래서 직업 선택을 훨씬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남자 직업이지 여자 직업은 아니지라고 하는 거를 뚫고 가기 위해서 수학 전공을 택했다라고도 회고를 하고 계십니다. 나름의 역발상 전략적 선택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학교를 조금 일찍 졸업했어요. 딴 보통 분들보다 한 학기 정도 더 일찍 졸업을 하신 것인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교통사고를 좀 당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듣고 학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좀 꼬이면서 뭐 듣고 싶은 수업을 뭐 못 듣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럴 바에야 뭐 여름 학기 중에 어떻게 좀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졸업이나 그냥 후딱 해버리자라는 식으로 돼가지고 졸업을 한 학기 정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통사고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기억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학기 한 스텝 그렇게 빨라진 게 사실은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마침 그때 사람을 뽑는 TRW라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TRW. 네,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TRW 이분이 TRW 큰 그룹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덩어리이자 이분이 일했던 우리 노스컷이 일했던 곳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무기, 첨단 기술, 특수 장비 이런 거를 이제 설계하는 그런 지식 기반의 회사, 기술 기반의 회사였는데 무기 회사예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방산 그 회사 중에서도 같은 거. 그 중에서도 첨단 무기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은 이 회사가 어디하고 합병이 됐느냐? 노스롭 그루먼하고 합병이 되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 어떤 회사죠? 노스롭 그루먼은 그 뭐 토마호크 미사일도 만들고 네네네. 무기 만드는 데 특화된 회사로. 저에게는 이제 탑건에 나오는 탑건의 사실 톰 크루즈 이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F-14 전투기를 예전에 그러만 그 회사에서 만들었죠. 그죠? 원래 그루먼에서 만든 전투기에는 다 캣이 들어가죠. 아 뒤에.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럼 옛날에 헬캣 뭐 이런 것도 헬캣, 뭐 와일드캣, 뭐 이런 것들이 베어캣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군요. 그루먼 비행기이고 이제 안 나오죠. F-14 이후로 없습니다. 아예 이제 노스롭 그루먼에서는 그런 비행기 잘 안 만드나요? 네, 이제 뭐 토마호크 이런 거 만들고 미사일, 레이더 만들고 미사일 이런 쪽. 어... TRW에서 이런 미사일, 로켓 이런 거를 잘했습니다. 네. 옛날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주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정말 얼마나 애절하게 노력을 많이 했냐면 보통 이제 우주에 뭐가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통상은 이제 궤도 비행을 하는 거, 궤도를 도는 거를 가지고 이제 우주에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우주에 좀 오래 머물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지구를 탐사한다든가 우주를 관찰한다든가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소련을 앞서고 싶어가지고, 뭐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네네. 앨런 셰퍼드라는 우주 비행사를 로켓에 태운 다음에. 그 로켓이 이제 사실은 공격용 무기로 쓰던 로켓이죠. 미사일로 쓰던 로켓인데 북한에서 사용하는 이제 미사일 이런 거 보면 뭐 고각으로 발사하면 높이 올라갔다가 가까운 데 떨어지고 그렇죠. 각도를 기울여서 쏘면 대신 훨씬 멀리 올라간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올라가는 미사일도 고각으로 쏘면 되게 높이 올라가거든요. 똑바로 쏘면 되게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공격용 미사일의 꼭대기에다가 핵탄두 대신에 사람이 타는 캡슐을 집어넣고 쏘았다가 분리한 다음에 잘 떨어지게 하면 한 지상에서 100km 이상 올라가면 우주에 나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우주로 살짝 찍고 내려오면 최초로 우주에 갔다 온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앨런 셰퍼드를 그때 그 미사일이 뭐였더라 뭐 레드스톤 미사일인가 레드스톤 로켓인가 하는데 태워가지고 보내려고 되게 애를 썼었는데 네. 근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랑 또 이제 그 머큐리까지 해가지고 영화가 한 편 있지 않습니까? 필사의 도전 예. 그 라이트 스터프 예,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인데 최초의 인공위성 이런 거에서 소련을 뒤졌기 때문에 그걸 성공을 시키려고 해가지고 거의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발사 일정이 막 밀립니다. 1961년도인가 그래요. 포피 노스컷이 한창 학교를 다니고 있을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자꾸 그렇게 막 밀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우리 막 발사하러 가고 앉아 있다가 막 도로 내려오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계속 밀려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발사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달 한 달 정도인가 차이를 두고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가지고 궤도 비행을 하면서 지구를 빙빙 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리죠. 유리 가가린이 또 쇼맨십도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 막 다 그쪽으로 막 쏠려가거든요. 그래서 막 얼마나 비토하는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앨런 셰퍼드 당신도 잘 갔다 오시고 해가지고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도 궤도 비행을 빨리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궤도 비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의 로켓을 가지고 거기다가 말씀하신 이제 머큐리 우주선을 태워가지고 존 글렌이 제일 먼저 성공을 하죠. 그거를 성공을 시키는데 그때 개발해서 사용한 로켓이 이제 아틀라스 로켓이라는 로켓입니다. 그 아틀라스 로켓의 최초 개발에 TRW가 참여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RW가 이런데 진작부터 발을 디뎠던 회사예요. 아틀라스 로켓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ICBM이거든요. 아틀라스도 원래는 ICBM이 우주 날아가는 성능으로 적합하고 되게 좋습니다. 화성 뭐 13호, 화성 뭐 15호, 뭐 14호 이런 거 북한에서 막 ICBM이라면서 실험하잖아요. 그런 미사일 실험하면서 이제 높은 각도로 진짜로 미국까지 날릴 수는 없으니까 높은 각도로 날려서 쏘면 대충 한 몇 킬로미터 정도 올라갔다 오는지 아세요? 100킬로미터 올라가면 우주인데 한 80 정도까지 올라가. 80 아니 일단 우주까지는 가는 거죠. 훨씬 높이 올라가. 고각으로 안 쏴도 우주까지는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작정하고 높이 쏘려면서 이렇게 실제로 실험할 때는 미국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높이 날리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그런 화성 뭐 10m 이런 거 쏘면 보통 몇 킬로미터 가는지 아세요? 이용 기자님 대충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1000km 넘지 않나요? 한 2000km, 4000km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통상 낮은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쏘는 고도보다도 그런 ICBM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고도나 이런 거 보고 얘네 ICBM 성공했구나 안 했구나를 그냥 계산해낼 수 있죠. 그래서 아틀라스 로켓도 그게 ICBM용으로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뭐 그렇게 쓰던 거기 때문에 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로켓입니다. 그런데 이 아틀라스 로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ICBM으로는 큰 재미를 못 봤고요. 약간 좀 미사일이 좀 쓰기가 즉각 발사하기가 좀 불편하다거나 좀 손이 많이 간다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그 실전 배치시켜가지고 오래 사용하고 이런 쪽으로는 크게 안 됐었는데 대신에 이 존 글렌을 우주에 보내고 돌아온 것 이후로 되게 믿을만한 우주 발사체로서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개조판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양을 보면 지금 모양은 옛날 모양하고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위에도 뭘 많이 붙여놨고 약간 좀 슬림하게 고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모양은 되게 많이 달라져가지고 옛날 모양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알루미늄 그 유리병 모양으로 만든 콜라병 아세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요즘 나오는 거. 약간 그 모양 아닙니까 옛날 약간 거? 그 모양이면서 약간 좀 더 뚱뚱한 느낌. 뚱뚱하죠.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 좀 볼품없게 생긴 로켓 같기도 하게 그렇게 생겼는데 요즘은 그 개조판은 그걸 이제 조금 줄이고 뭐 위에 딱 뭘 붙이고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좀 안 생겼습니다. 요즘 뭐 아틀라스 뭐 2, 아틀라스 3 뭐 이렇게 해서만 나오는데 요즘도 개조판이 많이 쓰입니다. 아틀라스 로켓 개조판으로 띄운 우리나라 인공위성도 있어요. 요즘 이제 좀 추억의 용어가 되었는데 요즘도 그걸 하나요? 옛날에 DMB라는 게 있었죠. 있었죠. 네네. DMB
네, 위성 그 DMB가 위성 DMB가 있고 지상파 DMB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위성 DMB는 끝났죠. 네. 서비스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파 DMB는 아직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하여튼 추억의 이름이 됐어요. 네네네. 요즘은 뭐 DMB보다도 그냥 유튜브 이런 거 보시는 분들 훨씬 더 많으니까. DMB보다 그냥 데이터 써가지고 영상 스트리밍하는 게 훨씬 화질도 좋고, 그러니까요. 속도도 빠르고. 그 추억의 이름이 됐었는데 그 위성 DMB를 하려면 위성을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위성. 그 위성 DMB 띄울 때 이 아틀라스 로켓으로 우리나라에서 띄웠습니다. 그 아마 세계에서 위성 DMB 띄워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TRW 뭐 다른 것도 많이 예를 들면 뭐 진짜로 ICBM으로 배치해가지고 많이 요긴하게 써먹었던 거로는 뭐 타이탄 로켓 뭐 이런 것도 타이탄. 개발하는데 참여했었고요. 타이탄 로켓은 뭐 ICBM으로 많이 사용했고 타이탄 로켓도 개조해서 뭐 우주 탐사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뭐 보이저 뭐 바이킹 뭐 이런 거 볼 때 많이 썼기 때문에 TRW의 그런 기계 부품 같은 거 만드는 회사 중에는 독일 회사에 팔려가지고 자동차 부품 회사로 되게 크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독일의 그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ZF라는 회사가 네네 거기서 TRW 사간 적 있죠. 네네네. 사간 지 얼마 안 돼,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네, 2015년에 기사가 떴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세계 3위 아니면 2위가 된다 그랬었는데.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도 10위 안에 들고요. 자동차 부품 업계. 1위가 이제 항상 1위로 나오는 게 보쉬가 항상 1위를 하고 2위가 일본 회사들이 2위를 할 때가 많은데 그 말씀하신 그 회사가 이 TRW를 사면서 2위를 하느냐 3위를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쪽도 되게 컸었는데 지금 그렇게 흡수 합병됐고요. 야 역시 이런 그 인수 합병 소식에 밝으시네요. 역시 곽주식 선생님. 네. 그리고 우주 관련된 기술도 이제 노스롭 그루먼에 합병되기 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고 하죠. 아리랑 위성 처음 띄울 때 그 관련된 어떤 기술 전달, 교육 이런 거를 TRW에서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중까지 중요한 플레이어였네요. 네, 나중까지 이 우주 쪽 그다음에 미사일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런 ICBM 개발, 미사일 개발 초기에 본격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던 이 시기에 이 회사에 노스컷이 입사를 한 거죠. 22살 정도의 나이로 20대 초반에 새내기 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새내기 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가게 되냐면 휴스턴으로 가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휴스턴에 가봤더니 그 영화에 맨날 나오는 휴스턴 나와라. 그 휴스턴인 겁니다. 가봤더니.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텍사스에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뭐 혁신 도시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특화된 어떤 과학기술 단지나 산업 단지를 새로 키울 때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안배에 따라서 너무 아무것도 없는 데다 갑자기 막 이렇게 건설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있죠. 있습니다. 저는 휴스턴 사례 같은 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지방 안배하는 건 좋은데 그 지역에 원래 있던 거를 좀 그렇게 끼워 맞추면서 이렇게 좀 키우는 게 사람들이 가갖고 살기도 좋고 그 지역의 특성하고 맞춰가지고 서로 어울리면서 같이 발전하기도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포피노스코 준비하면서 휴스턴의 당시 상황 같은 거를 보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포피노스코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좀 하세요. 직장인 그 우주 기지에 가려고 하면 근처에 뭐가 너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리 잡은 데는 좀 먼데 어디 자리를 잡았는데 통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운전한 기억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휴스턴 근교 쪽에 자리를 잡으니까 휴스턴 시내에 그래도 뭐가 많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살기가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휴스턴에 와가지고 나의 보임, 내가 해야 될 일, 직위가 뭐냐, 뭐였을까요? 계산을 컴퓨터. 뭔가 그 성차별이 심한 사회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안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컴퓨터가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맞는데 포핀 오스컷은 당시에 생생하게 미국의 휴스턴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지 않아요. 컴퓨터리스라고 합니다. 컴퓨터레스. 웨이터, 웨이터리스, 스튜어드, 스튜어디스가 있듯이
컴퓨터도 그냥 컴퓨터라고 안 부르고 컴퓨터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직업이 예. 있었군요. 그때 당시 컴퓨터리스라고 불렀대요. 컴퓨터 하셨구나.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을 막상 보면 컴퓨터리스라는 게 이제 그 우리 캐서린 존슨 편 이야기하면서 네네. 그다음에 뭐 세실리아 페인이나 이런 한 세대 그보다 앞선 시대의 천문학자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컴퓨터라고 하던 여성 직군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단순 계산을 주로 많이 하는 역할이 이제 컴퓨터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히든 피겨스 그 캐서린 존슨 시절이 포피노스커 시절보다 한 10년 정도 앞선 시절입니다. 우주 개발을 막 시작한 직후 네. 캐서린 존슨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창설되기 전에 입사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일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우주에 나사가 관련된 됐고, 임무가 떨어진 네네. 이런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아폴로 계획에 투입되신 분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한 10년 조금 안 되게 나는데 이분의 시절에는 그 컴퓨터리스라는 것에 일이 조금 바뀌어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약간은 이분이 텍사스의 당시 문화에서 기억하시던 대로 남자 기술직 연구원들 개발자들을 도와주는 비서인데 기술적인 면에서 도와주는 비서 그런 게 약간 컴퓨터리스트였던 거예요. 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했던 역할 중에 실제로 뭐 계산할 게 이만큼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손을 붙잡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 막 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남자 직원들이 지금 내가 요거를 계산해가지고 내일까지 결과를 써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 휴스턴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다가 5번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입력을 해줘라. 나오면 들고 와가지고 5번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것 중에 숫자 큰 거 순서대로 네가 써가지고 나한테 달라. 나가면 그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갖다 주고. 예.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똑같이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이제 뭔가 우주 걸 위해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는 여자니까 이제 남자 엔지니어들을 보조하는 계산을 하고 너는 남자니까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게 정말 그때는 이상하다는 감각이 정말 없었을까요? 그래서 퍼핀 노스컷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분이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계산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아까 캐서린 존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분이 계산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키는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계산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왜 저자는 오름차순으로 이걸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되게 부실했어요. 고장도 잘 나고, 그 다음에 뭐 5번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뭐 5, 6보다 사실 많은 프로그램이 막 돌고 있고, 막 이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계산 결과하고 로그라고 하죠. 컴퓨터 돌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출력해준 그것도 이제 인쇄를 받은 거를 이제 들고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숫자가 이상한데 혹은 뭐 숫자를 검증하다가 보면 이제 그 로그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왜 계산이 잘못됐지? 이 프로그램 자체에 좀 오류가 있었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퍼핀 노스컷은 그렇게 전달해주고 자기 계산 결과가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는 그 중간 과정 역할을 하는 그 로그 컴퓨터 계산 중간 과정을 기록해 놓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자기 일의 어떤 결과를 따지는 거가 되니까요. 역시 일잘러들의 뭔가 그렇죠. 네, 맞아요. 정확히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요즘도 그런 컴퓨터 중간에 보여주는 그런 그 로그, 중간 기록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알아보기 편하게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요즘에도 그냥 대충 막 숫자만 쭈르륵 나온다든가. 뭐 사실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갑자기 컴퓨터가 막 멎었는데 메모리 덤프를 저장해 놓으시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 저장하면 뭐가 된다는 거지. 일반 사용자들은 뭐 그냥 막 저장 안들 만들 뭔 소용이냐 뭐 이러면서 그냥 생각이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때 뭐 60년대 초에 컴퓨터라는 게 처음 개발돼서 나온 지 이제 뭐 10년 이렇게 됐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냥 숫자 막 글자만 그냥 띵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해독해가면서 그때 그 상사가 보니까 이런 숫자 보면서 따지더라. 이게 왜 이 숫자가 중요할까? 뭐 물어보고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항상 그런 식으로 집에 뭔가 갖고 오는 게 있었대요. 집에서 그걸 항상 보고 나면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물어볼 게 항상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진짜 일 잘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한 두어 달 하고 나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는 말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어느 정도 하게 되었다라고 그러게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를 뜯어보지 않고 그냥 작동하는 걸 관찰해가지고 그걸 이제 재구성해내는 거죠. 그 기능을. 그리고 공학 일반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옛날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전자회사 같은 데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독일 제품이 나오면 우리도 저거랑 똑같은 거 만들자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영국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를 해보죠. 그래서 치수도 재고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다 측정을 해본 다음에 우리도 똑같은 기능을 만드는 거를 개발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꾸며서 만들면 되겠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구나. 요거를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거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가지고 보통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을 보고 원리를 추정하는 걸 리버스라고 하죠. 역공학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초기 프로그래머들 있잖아요. 그 초기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옛날에는 게임이 지금처럼 막 뭐 몇만 명이 몇 년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개발한 것들이니까 그냥 게임이 나오면 그걸 플레이 해보고 그걸 다시 만들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역공학 그런 느낌으로 거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이해할 정도로 자기가 하는 계산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제 그 계산을 실제로 지시하고 고민을 하던 상사들하고 활발하게 이 캐서린 존슨 이야기가 상당히 비슷해요. 기술적으로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이분이 실제로 했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계산을 하려면 지금 그 나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3번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지만 내가 3번 프로그램 많이 돌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오류가 엄청나더라고. 그것보다는 4번 프로그램하고 8번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두 개를 그냥 곱하면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라고 뭐 이런 거를 제안해 줄 정도의 경제가 된 거예요. 진짜 같이 일하고 싶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연배에 입사한 남자 동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제일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그래가지고 이것보다는 내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근무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가지고 근무 평가를 했을 때 이 직원은 승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이 자기 상사에서도 나왔대요. 컴퓨터리스로 일한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미국에서 그런 말 많이 쓰는데 hourly base pay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hourly base payment. 시급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아르바이트,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 직종이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일주에 몇 시간 일하는데 너는 시급 얼마니까 돈을 얼마를 받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산되어서 나오는 그런 직종이 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봉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리스로 입사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hourly base pay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hourly base payment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예 딴 세계인 거예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렵게 그 연봉직을 받는 딴 정직원들하고 똑같은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주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옮겨주게 되는데, 근데 그게 TRW도 딱 벌써 어떤 감을 보면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인지 보면 알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또 약자로 이름을 많이 붙이거든요. IBM 이런 데처럼. 그래서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월급을 딴 제도로 주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예 퇴사를 한 다음에 차라리 다시 들어와라. 포피노스컷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잘 옮겨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말하자면 자기와 비슷하게 컴퓨터리스로 왔지만 퍼포먼스가 뛰어난 다른 후배들한테 조금 길을 열어주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두 세계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 이상할 정도로 크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인식하는 계기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성평등 운동의 세계에 투신하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젊은 20대 때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걸 보다가 이분이 나중에 로스쿨을 가가지고 변호사가 돼요. 이분이 검사도 하셨죠.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약간 라임을 만들어가지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원타임 로켓 사이언티스트, 네. 썸타임 로이어, 풀타임 뭐 위멘스 라이트 액티비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한때의 로켓 과학자, 때때로 변호사. 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여성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활동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그 변호사 부분도 설명해 주시나요? 물론이죠. 근데 짧게 네. 설명할 겁니다. 네네네네. 이분이 그 이야기를 그때 이제 받은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면서 약간 텍사스 사람답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능력이 다르면서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가지고 돈을 다르게 받는다는 건 텍사스인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동료 남자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온 그 직급과 그 길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나는 이분이 사용하신 용어를 그대로 빌려서 말하면 나는 정키 유스트카를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잘 검색을 해보니까 그 자동차가 폭스바겐 비틀이더라고요. 자동차가 있나요? 네. 사진이? 자동차 사진은 없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당시면 그 폭스바겐 비틀이 아직 생산 중이던 때 아닌가요? 한참 생산 중이던 때 아닌가요? 잘 팔리던 때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때 뭐 너무 이렇게 오래된 차거나 한 10년 된 차였던 것 같아요. 네. 정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쓰레기 같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료 남자 직원은 콜벳을 몰고 다니더라. 콜벳 어떤 차입니까? 콜벳 그 쉐보레 계열에서 나오는 네. 원래는 약간 머스탱 이런 느낌으로 머슬카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약간 방향이 조금 요즘 들어서는 완전 유럽형의 약간 슈퍼카 느낌으로 완전히 좀 가고 있죠. 요즘도 네. 다 좋은 차로 나온 차예요. 좋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멋있는 막 그런 스포츠카 느낌의 비싼 차 하면 네. 이 60년대에도 언급되던 차고 상상해 보기에 아마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어떤 그런 동료 직원 내지는 선배 남자 직원이 콜벳 타고 다니면서 되게 잘난 척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셔가지고 그 얘기를 콜벳 이야기를 지금 아직 하시겠죠.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퇴근이 되게 긴 머니까.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갈 때마다 너 이스레 같은 차.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겼으니까 뭐 정키 이런 말씀. 콜벳 한 대가 싹 지나가면서 동료고 근데 쟤 나보다 일도 못하고. See you puppy 막 이러면서 지나가면 막 일부러 막 재수없게 표현하지 마요. 아니, 나름대로 이때 60년대 그런 남자들이라면 자기 딴에는 재치있답시고 또 이상한 유머 같은 거 한 마디씩 날리거든요. 정말 지옥이네요. 네. 뭐 하시나요? You can enjoy the scenery 뭐 이런 말 하면서 이렇게 경실도 보고 좋네. I enjoy the speed 이런. 막 그러면서 좀 자식 진짜. 일은 나 반도 안 하는 놈이 막 이런 생각 하셨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전향이 됐는데 절차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전향이 되는데 한 1년 반 정도가 걸렸대요. 완전 전향이 되는데. 그리고 월급을 높여주는 데에 그 상한선 같은 게 있는데 캡 같은 상한선을 다 줘도 월급을 안 따라잡아지는 거예요. 그 딴 직렬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뭐 몇 달 연속이든가 뭐 몇 년 연속이든가 계속 상한을 줬대요. 맞추기 위해서. 일을 잘하시긴 확실히 잘하셨구나. 그죠. 왜냐면 일을 잘하는 걸 떠나서 이제 같은 직급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테크니컬 스태프 기술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 컴퓨터 리스가 아니라. 그 후에는 이제 같은 직급이니까 급여를 맞춰야 되니까. 그걸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인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컴퓨터리스 중에도 뭐 포피노스컷까지는 안 됐더라도 분명히 똘똘한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렇겠죠. 여성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정도의 일을 하면서 월급을 한참 적게 받는 그런 세계가 있었고 이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구나 하는 거를 그 자신의 승진을 통해서 굉장히 좀 절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 일자리 하면 제일 생각나는 장면은 뭐냐면 맨발의 청춘 있지 않습니까? 맨발의 청춘. 네, 신성일 신성일 어맹란. 나온 네네. 거기서 이제 어맹란 씨가 굉장히 신여성이고 막 굉장한 막 커리어 우먼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뭘 하냐면 뒤에 그 뭐 노스웨스트 포스턴가가 하나 붙어 있는 사무실에 타자기가 하나 있어요. 타이핑하는. 타이핑하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세련된 새로운 여성의 직업인 것 같은 게 그게 64년 영화인가 65년 뭐 그때쯤 영화였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그 시대입니다. 딱 그 느낌이겠죠. 지금 느낌이.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손에 제대로 잡은 일이 무엇이었느냐? 1968년 아폴로 8호에 지구로 돌아오는 궤도를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폴로 8호는 사실 아폴로 8호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난 이상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 기술적으로는. 네. 이게 이렇게 된 이상은 소련은 달 착륙을 우리보다 빨리 할 수는 없다. 왜냐면 69년 여름에 달 착륙이 성공하는데 아폴로 8호가 68년 연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반년 조금 더 지나는 그러네요. 간격인 거예요. 다 끝나- 아폴로 8호의 임무는 뭐였어요? 아폴로 8호의 임무가 뭐였느냐? 네. 사람을 태우고 네. 사람 3명을 태우고 달에 가가지고 네. 다누리처럼 어. 달을 돌고 다시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다. 아폴로 13호 주인공 선장이 그 아폴로 맞습니다. 13호 타기 전에 갔던 그 맞네요, 이야기. 맞네요. 네, 네, 아폴로 네. 13호 그 선장이 네. 톰 행크스 역할이 톰 네. 행크스가 갔다 달에 그- 2번 갔는데 2번 다 달에 발은 딛지를 발은, 못했죠. 네, 네. 네. 처음에는 원래 발에 안 딛는 목적으로 갔었는데 두 번째는 달에 발을 디디려고 갔는데도 못 가고 돌아왔죠. 아폴로 8호는 사실은 상당한 도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폴로 같은 경우에 일단 1호는 사고로 끝났죠. 네. 사실 그게 이제 1호가 아닐 거였는데 네. 사고로 그렇죠. 끝나는 바람에 그 사람들 길이다가 이제 그때부터 1호로 아폴로 1호를 부르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2호, 3호라는 건 없고요. 어떻게 이제 따져보니까 4호부터 다시 번호가 붙어서 가기 시작했는데 일단 4호, 5호, 6호는 무인 실험이었습니다. 로켓이 잘 작동되고 잘 나갔다 잘 들어오는 무인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7호가 유인 실험이었는데 이때는 세턴 5, 세턴 5도 아니고 세턴 1B라는 딴 형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 태우고 가긴 갑니다. 네. 근데 가가지고 지구 궤도에서 돌다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제 며칠 있다가 오는 거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네, 네. 아폴로 우주선을 싣고 세턴 로켓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우주에서 잘 돌아다니다 들어올 수 있구나. 그 정도로 이제 검증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유인 실험은 아폴로 계획에서 딱 한 번 해본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지구 근처에서. 네, 네. 그 다음에 세턴 5, 세턴 5 같은 경우에는 유인 실험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세턴 5에 사람을 태우고 달에 갔다 오자. 라고 한 거예요. 그게 8호계. 그게 8호입니다. 네. 그래서 8호가 완전 도박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결정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다 단계별로 있었습니다. 세턴 5로 달에 무인으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세턴 5로 유인으로 지구에서만 돌다가 온다. 지구에서 조금 멀리 갔다가 돌아와 본다. 지구에서 달을 돌고 온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있었는데 네, 네. 생략하고 한 방에 달까지 갔다 돌아오는 걸 한번 해보자. 아, 이거 네. 진짜 살 돌려서 어떻게 하죠 이런 일을? 네,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 사람 태우고. 살 떼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 약간 이거 소문 같은 이야기인데 인터넷에서 도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아폴로 8호의 조종사가 성공할 계획을 3분의 1로 본다. 확률을. 네, 성공할 네. 계획 3분의 1로 본다. 죽을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고 살면서 성공할 확률이 성공 못할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다. 그래서 살 확률은 한 3분의 2, 성공할 확률은 그거에서 다시 반 이 정도로 봤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부인한테 부인이 좀 부인한테 그런 네. 얘기했는데 부인이나 가족들이 조금 겁에 질리는 것처럼 하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 확률이 높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또 붙였다는 얘기도 있고 베트남 전쟁 하던 때거든요. 네, 그때 네. 참 위안이 되겠네요. 가족들이. 그래서 뭐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네. 때였어요. 아. 도박적인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높은 분 한 분이 결단을 내리신 거죠. 소련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가시적인 성과로서는 뭐 최초 이런 거를 더 결과를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에 달에 착륙이라기보다는 달에 닿았던 물체, 달의 뒷면을 최초로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다 소련 우주선에 다 먼저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로켓 기술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오히려 앞서간다는 걸 기술진들은 느끼고 있었는데 네, 네. 뭔가 과연 우리가 앞지를 수 있을 거냐, 한 방 있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시점이었는데 말손을 딱 박아놔야지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막연하게 약간 나은 것 같은데 이런 걸로는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JFK의 뭐 요즘 우리나라 말로 쓰는 게 뭐죠? 유언도 아니고 뭐죠? 유훈 그런 것처럼 유지. 60년대 내에 달에 네. 사람을 보낸다. 68년이거든요. 이 시점. 68년 연말이에요. 1년 남았어요. 그거를 성공을 시키려면 지금 달에 가서 돌고 오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중간 다 생략하고 세턴 5의 로켓 폰 브라운 박사가 직접 뭐 이런 거를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세턴 5의 안전성은 무인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지상에서 조립을 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된 것 같다. 그러니까 세턴 5는 완벽한 로켓이라고 일단 치고 치고 사람을 실어놓고 사람을 태우면 달에 갔다 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라고 해가지고 1968년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달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달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네요. 요즘은 뭐 연료도 아껴야 되고 뭐 플라잉 바이 해야 되고 뭐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그냥 직선거리로 갔다 오는 시기니까 그렇죠. 아무 때나 갈 수 있군요. 그 다누리 할 때 잠깐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턴 5보다 강력한 로켓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세턴 5형보다 더 강력한 로켓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오리온을 뭐 띄우면 그보다 더 강력할 거다. SLS 뭐 약간 SLS 하면 그보다 더 강력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펠컨 헤비도 세턴 5보다 약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세턴 5가 60년 가까이 전에 만든 로켓이지만 말도 안 되게 강한 로켓입니다. 사람을 3명씩 태우고 가야 되니까요. 이걸로는 그러니까 화성에도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거야라는 꿈도 꿨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아폴로 7호가 그 세턴 1으로 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세턴 뒤에 붙는 숫자가 엔진 개수거든요. 5개를 모아서. 세턴 5는 엔진 5개인데 세턴 그 F1 엔진 하나만으로도 궤도 비행은 됐던 거니까 엄청난 거죠. 네. 제가 이제 뭐 괴물 같은 로켓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낸 책 중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라는 달에 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런 계산을 해서 써놓은 게 있죠. 세턴 5를 이제 괴물 같은 로켓이라고 하는데 그때 196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한국 영화 중에 대괴수 용가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영화상에 등장하는 용가리보다도 세턴 5가 오히려 한 2배 정도 크다. 우리가 영화를 찍으면서 생각했던 그 괴물의 크기보다도 실제로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작가들의 상상력이 과학적 스케일을 따라잡지 못하는 약간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정말 괴물 같은 거대 로켓이었는데 그거를 지상 테스트 무인 실험을 해본 결과 믿음직하다. 실제로 세턴 5가 작동을 잘한 로켓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렇게 막 정신 나간 것 같은 규모의 로켓인데 실패가 없지 않나요? 별 대단한 큰 사고 없이 잘 움직여준 막 귀신 같은 로켓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아폴로 8호를 보내는 그런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필 날아가는데 사람 혹시 성공하면 완전 최고의 화제가 되는 크리스마스가 미국에서 명절이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할 때마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추석 지나면 추석 민심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약간 설날 느낌이잖아요, 겨울에 있는 명절. 그때 성공하면 전 미국의 화제거리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전 미국에 야 이거 때려치자 이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질러가지고 사람만 괜히 죽고 제일 우리나라에서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들만 희생당하고 이게 뭔 짓이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이거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대요. 그렇지만은 60년대 내에 달에 사람의 발을 딛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폴로 8호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지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과감한 도전을 할때 퍼피 노스컷이 소속된 팀에서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궤적을 계산하는 일을 달을 이제 몇 바퀴 돌고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도록 로켓을 몇 분 동안 뿜어주면 그러면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 그거를 계산하는 거를 이제 한 거죠. 그 계산하는 거를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쭉 다 해놓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생각을 해가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지구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나리오로 했던 것보다는 두 번째로 했던 대로 가면 좋겠다. 그걸 선택하면 딱 지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은 사실 우리가 다 이거 뭐 무선으로 조정하고 하니까 그런 감이 없는데 그 당시에 조종사들은
뭐 엔진을 몇 분 동안 태우고 이런 걸 다 오퍼레이션을 했나요? 기본적으로는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타고 있는 사람들이 조종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근데 우와. 이제 당연히 이제 컴퓨터에 도움을 받습니다. 네네. 지금부터 지금까지 하면 좋다. 몇 천을 꺼야 된다는 거 도움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최종 조종 권한이 이제 조종사들한테 있는 거죠. 아, 네, 우와.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아폴로 11호 착륙할 때 보면 경고등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아, 네네네. 닐 암스트롱이 조종을 해가지고 그냥 쭉 착륙하잖아요. 네네. 제가 전에도 한번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 닐 암스트롱을 보면 약간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예,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예, 둘이서 조그마한 철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황량한 달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컴퓨터가 이상 경고를 뿜어내고 맞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약간 무슨 진짜. 무슨 어떤 말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수양을 많이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보면 다 해군 조종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착함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기 씁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 뭐지? 그거 착륙도 착륙이고 그거 있잖아요. 발사해가지고 궤도에서 그 로켓에서 그 착륙선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 우주선을 자기가 조종해가지고 네네. 그것도 다 수동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매번 비행마다. 그렇죠. 그 달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거에는 또 약간 좀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지구가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당한 위치로 가가지고 이게 말이 좀 이상한 비과학적인 말이긴 한데 힘을 좀 빼주면 자연스럽게 지구로 떨어지면서 네. 우리 지구로 오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부드럽게 너무 세게 추락하지만 않게 잘 잡아주면 지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Return to Earth Trajectory 그 계산팀은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면서 TRW 사람들이 이 아폴로 그 미션 컨트롤 룸에 이제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겠죠. 이거 맡아서 기술진 일을 했으니까 그 중에 유일한 여성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 예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런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우주선이 잘 성공했다거나 뭐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이럴 때 이제 지상팀이 막 다 막 하면서 막 환호하고 막 서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아폴로 임무가 거의 다 끝날 때까지 그 시기 동안에는 그 환호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여성은 이분 혼자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어딘가에서 강연하실 때 그런 말 하던데 그 남자를 맨이라고 했지만 저는 의미상으로 남자를 지구로 데려오는 게 쉽지 이 미션 컨트롤 룸에 여자를 들여오는 건 훨씬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언론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당시에 취재 기자들이 써놓은 책이나 글 같은 걸 보면 다 퍼피 노스컷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그때 당시 수십 명이었을 거거든요. 수백 명 단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션 컨트롤 바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하세요. 네네. 100명 단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름 기억하기 쉽지 않을 텐데 퍼피 노스컷은 유일한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퍼피 노스컷 지금 회고를 하면서 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으로서 내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지금 나사에 입사한 여성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나이 꽤 되신 분들이 갑자기 자기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면서 내가 어릴 때 언니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고 나도 우주 관련 일을 해야지 결심했다고. 노스커 퀴즈 이런 거군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서는 이제 홍일점으로서의 관심, 여성으로서의 관심 이런 게 되게 좀 많이 집중이 됩니다. 네. 제일 심하게 집중되는 게 뭐냐면 그 인터넷 동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미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사 기자가 이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뭐 여성으로서 일하시는 게 어떤가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60년대 정서죠. 인터뷰로 이제 꼭 정상적인 인터뷰를 쭉쭉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곳에 다 이제 젊은 남자 직원들만 이렇게 득실거리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금발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등장을 하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60년대에 가능했던 질문이긴 한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아폴로 임무를 하고 있다고 사람 달에 보내고 돌아오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뭐 누가 미니스커트를 입었는지 뭐 드레스를 입었는지 그런 거 신경 쓰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시고 부드럽게 가볍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이거 캐서린 존슨 편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뭔가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혹은 뭐 그런 게 아니라도 어떤 큰 도전을 잘 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잡다한 무슨 차별이나 이런 거는 제껴야 함을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게 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60년대에 지금 네, 사람을 해야 달에 되는데. 보내고 돌아오는 임무를 하고 있는데 뭐 여자는 무슨 이런 일은 할 수 없고 무슨 뭐 흑인은 뭐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거를 가려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달에 보냈다가 돌아오게 그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그 기술적인 성과로 얻어지는 것도 크지만 그 이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차세대 방식을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네,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가깝게는 뭐 이게 약간 좀 너무 그냥 쉽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업 문화가 막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환경에서 더 좋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일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이런 달 착륙 같은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인종차별이라든가 성차별 같은 거는 좀 이딴 거 할 필요 없구나. 그런 걸 초월하는 게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주변에 자연스럽게 알리게 하고 전파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달 착륙 50주년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이분 뭐 아직까지 계신 분들 중 활동 아직 되게 활발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하니까 이제 인터뷰도 많고 기사도 많이 됐는데 그 제가 약간 받은 느낌은 어떤 게 좀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성운동 쪽에 꽤 많이 발언을 하시니까 근데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나사 내에서 전문가로서 본인을 인정해 주는 것과 사회의 시선 사이에서 약간 좀 지긋지긋하다는 느낌 그런 게 같은 거가 있죠. 있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란 전화 같은 거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좀 약간 좀 아직까지도 그걸 되게 약간 치떨면서 말씀하시고 뭐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로 본인도 약간 이후의 횡보를 좀 돌아보면 아 이때 진짜 좀 약간 호되게 되게 싫다는 느낌이 드셨겠다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관심도 많이 받고 이렇게 말하자면 미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예. 사실 스타트렉 같은 영화 보면 네. 그것도 이제 60년대에 나온 그러네요. 영화라기보다는 텔레비전 시리즈인데 거기 보면 우주선 뭐 조종하는 승무원들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만 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예. 좀 과학 장교 여자분. 네, 뭐 다 그런 식으로 네,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스러운 그런 거라는 측면에서 TRW에서 아예 광고도 한번 냅니다. 포피 노스컷을 내세워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의 TRW 이분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광고는 막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광고 모델로서 포즈를 잡으시면 잘 잡아주십니다. 네. 예, 예. 이분은 막 그렇게 막 예를 들면 무슨 뭐 리차드 파이만 이런 분처럼 그렇게 쇼맨십이 강하신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예, 그렇지만 또 쇼맨십이 아주 없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 재밌는 거 해달라고 하시면 잘해주시는 해주시죠. 분입니다. 네. 예. 묘해요. 그런 관심과 약간 그런 차별적인 시선 사이에 걸려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한 기자가 써가지고 이분 이제 돌아오는 궤도 계산하는 네, 네. 분이니까 아폴로 8호가 실제로 돌아오면서 이분의 팀이 일한 그 성과대로 따라와가지고 무사히 잘 돌아왔거든요. 네, 네.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기자가 당시에 써가지고 좀 인기가 있었던 말이 퍼피 노스컷을 이르러 달에 간 사람들이 지구를 돌아오기 위해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멋지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띄워주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되게 차별적인 네, 말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또 60년대 그런 한계 속에서 쓴 표현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되게 자기를 열심히 한 것 같긴 하다 기자가.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8호는 성공을 거둡니다.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피 노스컷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극적으로 다룬 그런 것들을 보면 아폴로 8호의 그 돌아오는 궤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포피 노스컷이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그걸 수정했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되게 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2분만에 보여주는 포피 노스컷의 삶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 포피 노스컷 실제 인터뷰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식의 오류는 약간 허구한 날 잡았다라고 하고 계세요. 흔한 일이에요. 네, 그런 거는 나의 그냥 맨날 하는 일이다. 네, 오류 잡고 그렇게 하고 궤도가 틀릴 때 있으면 잡아주고 하는 거는 항상 하는 우리 팀에서 그 매번 하는 일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잘 돌아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8호가 성공한 뒤에는 그대로만 했으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폴로가 17호까지인가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랬던 그 후로는 그대로만 그냥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17호 미션까지 끝까지 다 했었습니다. 네. 그 뒤에도 매번 발사할 때마다 되게 어떤 아슬아슬하고 긴장되는 순간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기 팀에서 한 그 돌아오는 궤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긴장감 들었고 아슬아슬했지만 결과적으로 임무의 범위가 아폴로 8호에서 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폴로 8호가 되게 큰 도전이었기도 한 것이고 그 후로는 이제 그때 일을 잘하신 거죠. 노스컷이 속했던 그 팀이. 아폴로 되게 젊으셨을 때 아닌가요? 이때가 한 25살 이럴 때인데. 25때입니다. 20대 중반 정도일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폴로 임무의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기술진들이 다 젊었어요, 사실. 그때 30대 초반 정도면 되게 선배였습니다. 네, 되게 선배였습니다. 20대에서 30대들이 거의 일을 다 했습니다. 청년 기업 나사. 네.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들 다 털어놓은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네. 이때 포피 노스컷이 불평을 토로한 인터뷰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처음에 컴퓨터 리스트로 일했을 때 일할 수 있는 한도 시간이 50몇 시간이 있었대요. 주당 근무 한도 시간. 그 이상을 일을 하면 컴퓨터 리스트는 안 쳐줬대요, 월급을. 네. 그런데 컴퓨터 리스트가 아닌 테크니컬 스태프들은 정직원들은 그런 거 없이 무한대로 일을 쳐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70시간씩 80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네. 아니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급여 캡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되게 짜증이 나긴 했겠어요. 일하는 시간을 쳐주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정말 개미처럼 청춘을 다 바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일 없이 엄청나게 일을 했던 겁니다. 아폴로의 열기에 다 취해가지고 다른 젊은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달에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좀 아폴로 8호 이야기 한 김에 요 이야기까지만 하면 아폴로 8호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아폴로 8호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세러머니로 뭘 했냐면 달에 도착해서 이제 달을 돌면서 그 우주선 탑승한 대원들이 성경책의 제일 앞부분에 읽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을 읽었어요.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태초에 뭐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보기 좋았다고 좀 그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뭔가 약간 좀 뭔가 스피리추얼하고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약간 뭔가 성스럽고 막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어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천상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그런 느낌을 한껏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세러머니를 합니다. 그런 걸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의 주류 문화라는 게 약간 하나 굳어져 있을 때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의 고향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듣고 또 우주에 빠지거나 나사에 투신한 사람도 많았다라고 그렇겠죠. 닐 암스트롱 같은 분은 닐 암스트롱 되게 무뚝뚝하잖아요. 무슨 로봇처럼 조종해가지고 막 경고음 울리는데 막 심장 없는 사람처럼 그런 막 하는 말이 막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has landed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걸어 나와가지고 발을 딱 내디디면서 이 한 걸음은 한 사람으로서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로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너무 엄청난 명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준비한 거죠. 준비해서 한 거죠. 모르겠어요. 직접 준비했을까요? 뭐 작가가 있었을까요? 작가가 분명 써준 말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작가가 써줬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대조 효과가 이거는 그런 종교의 권위에 그렇게 기대는 말도 그런 아니에요. 것도 아니죠. 약간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건데 그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이 그 순간에 이 말 한마디를 딱 한다는 게 저는 더 막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9호, 10호, 11호, 12호 다 성공 잘했고요. 아폴로 11호의 역사적인 달착의 순간에도 파피 노스컷이 그 자리에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13호 같은 경우에 한참 잘 날아가지고 달에 상당히 근접했을 무렵에 산소통이 터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끝장났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랴부랴 수리를 해가지고 달 착륙 포기하고 그냥 살아 돌아오는 거에 네. 모두 초점을 다 맞추게 되죠. 자연히 이 살아 돌아오는 계산을 해야 했던 포피 노스컷 팀의 시선이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스컷이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알고 있겠죠. 네, 네. 인터뷰를 하면 그걸 꼭 물어봅니다. 또 아폴로 1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톰 행크스 나온 영화도 흥행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물어보면 포피 노스컷은 되게 재미없고도 덤덤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계산이 진작에 이미 다 돼 있었다고. 아, 대박. 고장난 지점이 예상이 돼 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 위치에서 연료가 이 정도 있을 때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계산돼 있었던 거예요. 대박, 그렇군요. 특정 상황에서 그 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그러니까 방법이. 기본적으로 아예 그런 계산법 자체가 개발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숫자와 뭐 네. 연료량만 넣으면 다 할 딱 나올 수 수 있게 있게. 다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다 아예 다. 네. 그래서 자기들은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아폴로 13에서 가장 큰 걱정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동안 과연 그 안에서 승무원들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이냐. 또 환경적인 거를 지키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폴로 13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돼서 나와 있죠. 뭐 지구 환경. 네,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달 착륙선으로 원래 그걸 타고 달에 두 사람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달 착륙선이 그대로 새 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산소통이 원래 돌아오기로 한 데서는 고장 났지만 그걸 안 사용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에 쓰기로 세이브하고 달 착륙선으로 다 기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근처까지 오도록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착륙 직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래 돌아오던 방식대로 이제 돌아오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이제 아폴로 13 영화에서 가장 크게 나온 이거 노스컷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문제로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자 실제로도 큰 문제로 그리고 좀 극적인 순간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니까 그걸 좀 없애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장비가 당연히 그 착륙선에도 달려 있었고 착륙선에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같이 달로 내려갈 거니까 그게 달려 있었고 이제 본체에도 사령선에도 그게 있었는데 문제는 아폴로 같은 경우에 착륙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치 숨을 감당할 수 있는 간단한 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버티려면 본체에 있는 사령선에 있는 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갖다 붙여놨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 하나는 기구가 네모 모양으로 생겼고 하나는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에 있는 거를 사령선에 있는 거를 떼와가지고 착륙선에 붙이려고 하니까 안 되죠. 구멍이 안 맞는 거예요. 큰일 났다. 구멍이 안 맞아.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폴로 13 영화에 보면 나오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폴로 13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깔아놓고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그 맥가이버리즘으로 맥가이버리즘. 옛날에 맥가이버라는 걸 알 때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를 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요즘 모를 수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트위터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스위스 아미나이프라고 하죠.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그거를 왜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 이게 실제로 맥가이버 칼을 그 극 중에서 보신 분 해봤더니 맥가이버 칼을 뭐 제가 임의로 조사한 거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맥가이버를 실제로 보고 그게 맥가이버 칼이 아는 분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그래도 맥가이버 칼인 건 다 알죠. 한국인들은 아직도 그걸 다 맥가이버 칼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맥가이버라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칼을 되게 유용하게 잘 썼기 때문에 맥가이버 칼이라고 그걸 부른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생각하진 못하는 그 멋있는 순간을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칼을 쓰는 거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한 4~5% 정도 계시고 그걸 맥가이버 칼이라고 왜 불러? 이런 분도 한 4~5% 정도 계시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서 그런 거 젊은 세대 잘 몰라요. 뭘 할아버지께서 뭘 말해? 김전일이야?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칼을 보면 음악이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맥가이버리즘이라는 그것은
마땅한 도구가 없을 때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네. 임기응변으로 잘 조합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놀라운 일을 한다. 네. 이런 걸 이제 맥가이버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맥가이버가 나오는 텔레비전 쇼에서 네. 주인공이 그걸 이용해서 항상 위기를 극복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입으로는 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모르겠으면 저작권 문제가 없으면 지금 배경음악으로 좀 아, 깔아주세요. 네, 네네. 네, 아, 네. 좋네요. 예. 아, 그래서 맞아. 맥가이버리즘으로 지상에 있는 인력들이 아폴로 13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네, 네. 조합을 해가지고 구멍이 안 맞는 거에다 끼워 넣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찾아내죠. 네. 영화에서 그게 되게 멋있게 나오죠. 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느냐? 테이프로 그냥 붙이는 겁니다. 덕테이프. 네. 덕테이프 실제로 덕테이프를 사용해요. 네. 네. 예, 약간 마법의 아, 그렇죠. 그렇죠. 모든 엔지니어링의 어떤 친구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 엔지니어링에 정말 일을 많이 갈아봤던 사람들이 아폴로 우주선을 만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달에 가는데 테이프를 덕테이프를 왜 들고 넣어? 와? 네. 달에 가는데 테이프를 왜 들고 와?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아마 청테이프를 넣었을 줄 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달에 가는데 도대체 테이프를 왜 들고 와라고 하는데 이 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아폴로 11호 만드는 장인이 야, 그래도 혹시 몰라.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테이프 하나 정도 들고 네. 가는 거야. 네. 라고 하면서 쟁여 넣어 준 거예요. 네, 네. 심지어 무슨 재난 가방 이런 거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덕테이프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그렇게 해서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돌아왔고 그래서 아폴로 13호를 무사 귀환시킨 공적으로 포피노스코 포함한 그 팀이 대통령이 이제 훈장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네. 이런 훈장을 받은 그런 유공자이기도 하다. 네, 노스컷이. 얼마나 포피노스컷이 당시에 아이코닉한 그런 거였냐면 당시에 정식 명칭 아니고요. 정식 명칭으로 등재되어 있는 달의 구덩이 크레이터 이름은 아닌데 달의 크레이터 중에 별명으로 포피 크레이터라고 부르던 게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게 있었는데 그런 별명을 붙인 사람이 별명을 붙인 이유는 포피노스컷하고 상관없는 이유로 붙였다는 것 같아요. 아. 자기 아이 이름을 따가지고 붙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에 기자들이 쓴 기사나 이런 걸 보면 다 포피노스컷을 기념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인 거다. 그러니까 약간 우주 사업의 약간 여신, 아이콘, 약간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됐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폴로 임무를 다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우주 로켓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절정의 시기는 좀 보내게 되고 아폴로 13이 날아갔던 해죠. 1970년대에 본인이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쪽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평등 운동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성 투표권이 주어진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런 성평등 시위 같은 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휴스턴에서 이제 시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큰 규모 아니었대요. 한 뭐 몇십 명 정도? 네. 네, 그 정도 열려있는 작은 그런 규모였는데 자기가 거기에 갔더니 봐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아폴로 유명한데. 거기에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는 그 아폴로 우주선에서 뭐 돌아오는 궤도 찾아오는 별 그 사람 아니야? 아, 다들 막 술렁술렁 하더라는 그 거예요. 우주 그 여자다 이랬겠죠 지금. 보통. 자가 가요. 그래서 그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아. 내가 이런 종류의 사회에서 뜻깊은 운동을 하는데 내가 나서면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70년에 첫 그 시위 참여 때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쪽의 일에 점점 더 많이 심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폴로 계획이 끝나고 나서도 TRW에서는 꾸준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꾸준히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쪽의 일에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쯤에는 로스쿨에 등록을 해가지고 변호사로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변호사 활동도 하게 되시고 네. 이제 로스쿨에 간 포피 네. 노스컷에 대해. 70년대에 아폴로 계획이 끝난 이후에는 이분은 로스쿨 전부터도 이미 적극적으로 이런 성평등 운동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성평등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자신의 아폴로 시절의 경험 이런 거를 되돌아보면서 아폴로 아까 사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헤드셋 쓰고 있거든요 항상. 네네. 항상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뭐 사람들이 이제 농담 같은 것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화면 채널 몇 번 봐봐라 뭐 이런 얘기 농담삼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뭐 갑자기 뭐 자기끼리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답군 뭐 이 풍경 멋진데 막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 채널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하루는 그 채널 자기가 맞춰봤다라는 거예요. 맞춰보니까 자기를 비추는 카메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요? 동료들이겠죠. 너무 뭐, 나쁘네요. 아니 뭐 변태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폴로 임무를 하니까 온갖 때문에 여러 가지 카메라들 많이 그 보는 영상 그런 게 막 화면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대를 노스컷 카메라가 하나를 마련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안 되지. 그 두 개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급한 일을 해야 되니까 성을 초월해가지고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라는 그게 미래를 향해서 진전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팀에 여자도 한 명 있네라고 하면서 약간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아직도 남아 있었던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되게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세상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을 텐데 아폴로 같은 일이 성공하는 그런 정도의 발전이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그런 생각 속에서 더욱더 이런 성평등 운동에 좀 많이 뛰어드셨던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이런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폴로를 우리가 했다는 자신감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멋있는 거 했는데 세상 아직 이 모양이면 우리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희망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74년도에는 휴스턴 시에 이런 여성 권익 홍보 대사 같은 그런 게 됩니다. 근데 홍보 대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사진만 찍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홍보 대사.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약간 대사 같은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걸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그때 성과로 많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당시에 휴스턴시의 경찰이나 소방관 중에는 여성을 거의 안 뽑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었대요. 제도화돼 있다고요? 네, 제도화? 네. 알게 모르게 안 뽑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여성도 경찰로 뽑을 수 있다. 소방관도 뽑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일종의 공직 생활이죠. 공직이라고 하긴 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했던 중요한 성과 같은 것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휴스턴 내에서 그 공무원들 월급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요즘도 이제 성에 따른 뭐 어떤 그런 임금 격차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격차가 나는 거를 최대한 바로잡기 위해서 일하신 거 이런 것도 공적으로 종종 언급이 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신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가 되셨는데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되셨고요. 이런 것도 화끈하시죠. 그래가지고 가정폭력 이런 분야에서 활약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예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검찰 제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연방 검사 같은 게 있고 지방 검사가 있고 지방 검사장은 막 투표를 뽑고 지방 검사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약간 검사 같은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걸 하죠, 그죠? 이분이 실제로 그 프로세큐터 그게 이제 기소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검사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검사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1대1로 검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검사라고 안 하면 또 뭐 따로 말할 것도 우리말로 마땅한 번역도 없어요. 약간 기소 전문 검사 뭐 이런 기소 담당관 뭐 약간 이런 건데 그게 뭐 검사죠. 그렇죠. 그래서 휴스턴이 속한 카운티에서 그런 검사 역할로도 일을 좀 하셨습니다. 아예 그 가정폭력 담당 팀에 소속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성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식의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최근에 텍사스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하시니까 그 로데 웨이드 사건에 그 낙태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리트윗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들 그 최근에 그 이분 팔로우하면 계속 이제 그 이슈에 얼마나 본인이 집중하고 계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뭐 SNS도 있고요. SNS 같은 거 보면 뭐 투표합시다 이런 거 맨날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가끔 뭐 우주 관련된 행사 이런 거 하시면 이제 뭐 여성도 이런 과학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런 활동을
지금 아폴로에서 50년이 지난 후인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네, 이게 지금 본인 참가하셨던 행사고요. 네. 영국에서 있었던 뭐 행사라고 저 합니다. 여기서 왼쪽 두 이소연 박사님 번째에서 아니에요? 보시면 예, 네. 우주인들이 입는 복장을 입고 계신데 태극마크가 그려진 네. 복장을 네. 입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얼핏 펜싱 복장처럼도 보이시죠? 네. 이 복장을 입고 활동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 네. 그렇죠. 실제로 우주에서 이 작업을 하시고 오신 분이 이소연 박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저분 이제 이소연 박사님이시고요. 여기 지금 한 분 그 파피온 스쿼트를 제외한 나머지 6분이 다 그 우주인들이어서 뭐 6명의 우주인하고 하는 무슨 네. 뭐 사이언스 토크 이런 자리에서 그 어디 행사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왼쪽 보이시죠? 끝에 있는 같이 사진인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이 저희 저 사실 레이, 약간 레이 아니에요, 레이? 근본이 약간 없는데 스콜피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그 애프터 파티 행사 사진인데 네. 스타워즈 컨셉으로 이제 커스튬을 하고 와라라고 했대요. 네. 이소연 박사님은 다스베이더를 택하셨어요. 네. 근데 뭔가 표정이 너무 네. 그럴듯해. 네. 다스베이더 옷을 자세히 보면 다스베이더 옷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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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저런 걸 택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행사에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정도로 이런 좀 약간 뭐랄까 되게 좀 이렇게 게임분이다 이러면서 이소연 박사님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완전 시원시원하고 되게 네. 멋있는 분이라고 막 네. 계속 그러니까 이 행보가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포피 논스컷 오늘 에어컨이 들어오지 않는 스튜디오의 상황에 맞게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같은 순간 어떤 순간 준비하셨습니까? 소설 같은 순간 포피 노스컷이 성평등 운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다양한 것들 중에 다양한 활동 중에 또 상당히 크게 언급되는 활동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면서 요게 또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이게 의미 있는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을 좀 더 많이 설치를 해달라라는 운동을 텍사스와 휴스턴에서 열심히 하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뭐 그런 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는 항상 이렇게 줄이 길게 설까? 맞아요. 뭐 이런 거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70년대부터도 거기에 뜻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분이 또 포피 노스컷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또 붙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약간 수학자분이 하실 만한 여성 운동이네요. 이 어떤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비율로 있으면 그러네. 좋을까 이런 것을 전국 개념으로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수학자 출신인 배경과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통은 다음 달에 뭘 할지를 여러분께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원래 정해놓고 시작을 하죠. 네, 저희가 다음 달은 약간의 깜짝 서프라이즈 편으로 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 생각을 해서 다음 달에 선사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물리학자들 시간 준비되어 있죠. 저희가 다음 주의 주제는 홍익인간의 물리학. 홍익인간의 물리학? 이게 뭐냐면 네. 물리학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 특히 이제 하시잖아요. 김현철 박사님이. 그래서 너무 입자 물리학이 사람들한테 어렵다. 뭐 이거 무슨 쓸모가 정말 있을까? 그렇게 작은 세상을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쓸모 이것이 뭐 어떤 고고학과 지진과 여러분 물리학 기술로 곰을 사람으로 변신시킨다 이런 거 상상하신 분 계시죠? 진짜야? 전 듣는 순간 그 생각. 바보인가? 무슨 말이야? 네, 어쨌든 그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물리학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의 인하우스 물리학자 두 분 모시고 네,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8월의 격동 500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